북한의 또 다른 모습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정말 충격을 먹었던 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 정권에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도 좀 있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북한이랑 지금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북한은 정반대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그때 생각이 막 새록새록 나는데 저는 그날 이제 술자리를 대충 파하고 숙소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인터넷을 켜고 네이버에 들어가 봤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북한이라는 키워드를 치니까 정말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저는 그냥 밤새껏 북한에 대한 어떤 뉴스라든가 북한에 대한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모든 일정은 수업이 끝나면 숙소로 돌아와서 북한에 대한 뉴스나 북한에 대한 책, 북한에 대한 다큐를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제가 받은 충격은 정말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제가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김정일의 그런 추악한 면을 보았을 때 또는 그래도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북한이라는 나라의 실제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진짜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저는 북한에 그렇게 많은 그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지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사실도 몰랐고 정말 저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았습니다. 또 평양을 제외한 다른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사는지 그들에게 가해지는 인권 탄압이나 집중 감시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도 저는 가늠조차 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토요일마다 저는 유학생활을 보고하러 대사관을 가잖아요. 대사관 건물 내부에 들어가서 이제 그 방에 들어가면은 어디에나 있듯이 김부자 초상화가 이렇게 딱 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 초상화를 보면서 예전에는 뭘까 그 뭔가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었어요, 사실은. 북한에 있을 때는. 근데 어느 순간 그 초상화를 보는데 정말 증오스러운 거예요. 막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그 감정을 느꼈던 그 순간, 아, 내가 뭐라도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처음으로 뭔가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내렸던 게 제가 정말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그때가 2010년 크리스마스였어요. 북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뭔지 모릅니다. 근데 유학생들은 유학을 나오다 보니까 이제 크리스마스도 알게 되고 그날 이렇게 파티를 한다는 것도 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 파티를 하려고 어디 뭐 룸을 빌려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막 상위에 이렇게 많은 뭐 와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든 생각이 지금 이 시각에도 북한 주민들은 먹을 게 없어서 정말 추워서 굶주리고 있는데 우린 대체 무슨 이유로? 우린 대체 뭔데 이런 호사를 누리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 파티가, 그 크리스마스 파티가 끝날 때쯤에 제가 친구들한테 갑작스럽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 중에 우리나라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라고 질문을 던졌죠. 사실 이런 질문은 북한에서는 목숨을 내놔야 하는 겁니다. 저도 그때 사실은 거의 뭐 죽기 아니면 살기다 그런 심정으로 그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저 혼자서는 택도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제 주위에 있는 유학생들도 다 저처럼 북한의 현실을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북한의 현실을 보고 이런 통절함을 느꼈듯이 그들도 분명 뭔가가 느끼는 게 있었겠다 싶어서 저는 도박을 했습니다. 뭐 어떤 친구들은 저한테 야 네가 취해서 이러는 것 같은데 다시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하고 이제 제 손을 뿌리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는 정말 그 친구들한테 우리가 이 현실을 외면하고 그냥 우리만 잘 살기로 결심을 내린다면은 북한은 언제 변하냐. 북한이라는 나라도 제발 정상적인 나라가 돼야 되고 북한이라는 나라도 사람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마저 북한의 엘리트들마저 그걸 외면하면 과연 누가 그걸 하느냐라고 그렇게 설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친구들은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하냐? 우리는 한낱 유학생에 불과한데 어떻게 하냐라고 해서 제가 어차피 우리는 유학이 끝나고 북한으로 돌아가면 분명히 실세가 될 사람들이다. 그때 힘을 갖고 천천히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면 된다. 할 수 있다라고 정말 강력하게 설득을 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설득을 해서 저는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작은 독서회를 만들었었거든요. 뭔가 하기 전에 뭔가를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치나 민주주의나 뭐 한국이나 중국의 발전사 그런 뭐 역사를 담은 책들을 정말 한국 그 서점에 가서 닥치는 대로 구입을 해가지고 읽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읽기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랑 또 토론할 수 있는 상대를 찾아서 예를 들어서 한국 유학생들이랑 같이 뭐 술 한잔 하면서 한국의 정치나 또 북한의 정치에 대해서 정말 많은 토론을 벌이곤 했습니다. 우리가 세웠던 목표는 정말 명확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가 각자의 자리에서 권력을 잡게 되면은 서서히 세력을 형성하자. 그렇게 세력을 형성해서 김정일에 대항한 다음에 독재 정권을 끝장내고 민주주의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어떤 경제 시스템, 사회주의 계획 경제 시스템을 시장 경제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더 나아가서 한국과 통일을 논의하자. 여기까지가 저희의 계획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때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 뭔가 희망적인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1년 정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2011년 12월 17일에 갑자기 김정일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김정일이 죽었을 때 저희 유학생들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정말 들떠 있었습니다. 아 진짜 드디어 김정일이 죽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나 보다. 뭐 저희끼리는 막 축하 파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우리 예상과는 반대로 상황이 좀 더 악화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보위부 요원들이 진짜 대로 엄청 몰려와가지고 뭐 북경이나 심양, 뭐 단둥 이렇게 북한 유학생들이 많은 곳에서 집중적인 감시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던 활동도 조금씩 조금씩 감시를 받기 시작하더니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압박을 받았어요. 저희가 그때. 그러다가 2012년 2월쯤에 저도 이제 북한 대사관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대사관 사람들이 저한테 너 비자 문제 좀 문제가 있으니까 잠깐 대사관에 들어와서 우리랑 얘기를 좀 하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2주 전에 그 전화를 받기 2주 전에 비자를 연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비자에 딱히 문제가 생길 일이 없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제 거기서 아 문제가 생겼구나. 천진에 있던 친구 그리고 단둥에 있던 친구들도 문제가 생겨서 북한으로 북송당하더니 이제 내 차례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 전화를 받자마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 기숙사 룸에 있던 북한에서 가져온 옷가지 몇 개, 그때 입던 옷가지 몇 개, 그 읽던 책들 몇 개, 어떤 증거를 없앴어야 했으니까 그런 책들을 다 캐리어에 싸가지고 그 즉시 바로 이제 기숙사를 탈출을 한 거죠. 처음에는 한국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대사관에 가서 저 한국으로 망명하고 싶은데 저 북한 유학생이다. 망명을 하고 싶은데 좀 도와줄 수 없겠느냐라고 문의를 하니까 그분들이 이미 너에 대해 너가 이제 그 기숙사를 탈출했다라는 소식이 북경에 퍼져가지고 우리가 너를 좀 도울 수 없게 됐다. 우리가 만약 너를 돕게 되면 중국과의 그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너가 정 뭐 대사관을 들어오고 싶으면 담을 넘어서 들어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잖아요. 어떻게 담을 넘어갑니까, 거기서. 저는 그래서 대사관으로 들어가는 건 포기를 했고, 유엔에 연락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그 독서회 모임을 하면서 유엔이랑도 가끔씩 연락을 주고 받았었기 때문에 유엔에 연락을 했는데, 미국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한국행이 불발됐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미국으로 갈 수 있는데 한 3개월 정도 기다려야 한다. 너 앞에 미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많은 희망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너를 도와줄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근데 당시 정말 절박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북한 그 대사관에서는 제가 없어졌다는 걸 알고 북한 유학생들, 북경에서 유학하던 유학생들 전부 그리고 파견되어 나온 그런 보위부 요원들을 다 풀어가지고 막 호텔이나 아니면 북경에 있는 다른 도시로 빠져나가는 버스터미널, 공항, 기차역 등에 다 내보냈거든요. 저를 잡으라고. 그런 와중에 저는 이제 저만 알고 있는 그 뭐 저만의 아제트죠. 그런 PC방에서 몸을 숨기고 있었는데 주머니에 돈도 없었어요. 신용카드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지내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20일 뒤에 한국인 목사 한 분을 만나가지고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분이 뭐 한국 국정원이랑 연락을 이렇게 취해서 그분들이 이제 저를 한국에 데리고 왔거든요.
제가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매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좀 성함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 목사님은 제 생명의 은인과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사실 다른 탈북민 분들이 겪었던 그런 고통에 비하면은 제가 겪은 탈북 과정에서의 고통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는 2012년 3월에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2020년이면 제가 한국에 온 지 벌써 8년이 되는데요. 한국에 정착한 이후의 스토리는 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도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사회 초년생이기도 합니다. 저한테는 탈북민이라는 정체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고려대학교 학생, 그리고 서울시 도봉구 주민이라는 정체성도 다 함께 가지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지금의 이 평범한 삶이 저한테는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을 갔을 때 어디서 왔냐고 다들 묻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라고 할 때 저는 정말 그렇게 뿌듯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말을 하면 또 일부 사람들은 탈북민들은 대한민국의 발전에는 기여를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 혜택만 누리려고 한다라고 비판을 하십니다. 사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우리 선배 세대들이 피와 땀을 흘렸고 또 그 민주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당했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는 건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사실 저희 탈북민 분들은 거기에 큰 기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산 날보다 제가 북한인으로서 산 날보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날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 그러니까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길, 그 길에 제가 분명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제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니던 학생이 어떻게 한국으로 오게 됐는지 그 과정을 조금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제목에는 북한 엘리트라고 달았지만 사실 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취준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사실 제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제 채널이 좋아서 또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좋아서 저한테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께 제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